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조의 씨앗은 이미 100년 전 한 남자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이 훗날 왕조의 시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조선왕조 500년에 숨겨진 시작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려 중기 전주에 이한사라는 20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그는 사방을 경략할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역의 산성별감과의 사소한 다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성별감으로부터 시작된 관청과의 충돌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전주주광과 안렴사가 손을 잡고 이한사를 제거하려 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한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의 선택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한사가 강릉 삼척으로 떠나겠다고 하자 무려 170여 가구, 1000여 명이 자원하여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인품과 카리스마가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왕조를 세울 가문의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삼척의 자리를 잡은 이한사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왜구에 대항하여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 15척을 손수 만들어 해안을 위협하는 왜구에 방비한 것입니다. 또한 원나라의 아골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여러 고을을 침략하였는데 이한사는 이 공격으로부터 두타산성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이때부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원나라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청과의 충돌의 시발점인 안렴사가 삼척으로 발령되는 것을 알게 된 이한사는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 의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백성 170여 호가 이한사를 따라 의주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 원나라의 산길대왕이 천령 이북을 차지하러 침공해 왔습니다. 산길대왕이 쌍성에 진을 치고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한사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길 청하니 이한사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항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굴욕적인 선택 속에서도 그의 인품은 빛났습니다. 상길대왕이 친히
옥으로 된 잔을 그의 품에 넣어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백성의 안위를 보장하였습니다. 마침내 이한사는 개원로 남경 알동에 정착했습니다. 1254년의 일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쫓겨난 한 청년이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훗날 고려는 그를 의주병마사로 임명하여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했습니다. 쫓겨난 자가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된 것입니다. 1255년 을묘년, 원나라의 관리 상길대왕이 황제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합니다. 그가 바로 이한사였습니다.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는 친히 명을 내렸습니다. 알동에 천호소를 세우고 이한사에게 금패를 하사하라. 그리고 그를 남경 일대의 5,000호의 다루가치로 삼으라. 다루가치,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정복지의 최고 감독관. 고려에서 쫓겨난 청년이 불과 1년 만에 원 제국의 정식 지방관이 된 것입니다. 전주를 떠날 땐 170호, 알동에 이르렀을 땐 1000여호,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6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알동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북의 두문성, 서쪽의 사오리, 토성과 석성을 잇는 광활한 두만강 너머의 변경, 여진과 고려, 몽골이 뒤섞인 이 다민족의 땅에서 이한사는 군민을 거느리고 여러 성을 오가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변경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258년 원나라 헌종 8년, 이한사는 상길대왕의 명령서를 받아 이춘, 문대순, 탁청을 비롯한 8명의 신하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휘하의 군민이 어림잡아 800호, 약 5천여 명의 고려인과 한족, 몽골인, 여진인이 뒤섞인 다민족의 군대가 그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1261년 원나라 쿠빌라이 2년, 원나라 상서성이 천호서의 공식 인장인 동인을 하사합니다. 금패가 황제의 신임이었다면 이 동인은 그가 통치하는 땅이 원제국의 정식 행정 단위로 역사에 등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264년 5월, 원나라의 쿠빌라이는 친히 명을 내려 그를 알동천호로 다시 한번 임명합니다. 원나라 새 황제의 새 시대. 그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청년이 이제는 동부 변경이 진정한 군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274년 12월,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의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끝에 다다랐습니다. 목조 이한사,
향년 약 80세. 공주의 성 남쪽 오리에 그가 평생을 다스리던 변경의 땅에 처음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후손들이 함흥 땅에 뿌리를 내렸을 때 가문은 시조의 능을 모시고 왔습니다. 함흥부, 의흥부 달단동. 조선왕조가 열린 후 태조 이성계는 친히 시조의 능에 이름을 올립니다. 덕릉. 덕을 가진 자의 능. 쫓겨난 자가 잠든 자리는 이제 한 왕조의 시작이 묻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안사. 훗날 목조로 추존된 이 인물로부터 4대 후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결국 500년 왕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험난한 길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조선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편에서) 우리는 한 청년의 도망을 보았습니다. 전주에서 동북면으로, 동북면에서 두만강 너머로. 목조 이안사는 그렇게 원나라 땅 알동에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처절하게, 더 극적으로. 한 노파의 물 한 그릇이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갈라진 바닷물이 도망자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 2번째 편. 익조 이행리 시작합니다. (1275년 3월) 목조의 뒤를 이어 알동의 천호 자리에 오른 한 사람. 이름은 이행리. 후일 익조로 추존됩니다. 어머니는 천호의 장사를 지낸 이공숙의 딸 효비 이씨. 같은 이씨지만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관직은 이어받았지만 익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려가 있었습니다. (1281년) 원세조 쿠빌라이 칸의 두 번째 일본 정벌. 원과 고려의 전투선들이 하폭, 지금의 마산에 모였습니다. 그 거대한 함대 속에 익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쌍성 총관부의 삼산천호인 몽고대, 탑실 등과 함께 원군의 일원으로 일본 정벌에 참여한 익조. 그리고 그 여정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고려의 왕 충렬왕이었습니다. 그 시절 충렬왕은 자신의 백성 10,000명을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지로 보내야 하는 군주였습니다. 합포의 새벽 안개 속에서 출항하던 900척의 배. 그 배에 올라야 했던 고려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원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충렬왕의 마음. 그런 왕 앞에 한 사내가 나아갔습니다. 익조는 충렬왕 앞에 나아가 신의 아버지가 북쪽으로 달아나는 것은 호랑이의 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감히 군주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임금께서 그 죄를 풀어주십시오. 충렬왕은 익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왕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10,000명을 사지로 보내는 손과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것을. 충렬왕은 말했습니다. 경은 본래 사족이다. 어찌 근본을 잊었겠는가? 경의 행동을 보니 마음의 자리를 알겠도다. 이씨 가문의 죄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사면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두만강 너머를 떠돌던 한 가문이 마침내 고려의 이름으로 다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익조의 위덕이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목조 시절부터 알동을 오가던 여진의 천호들. 표면적으로는 형제처럼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본래 우리와 같은 무리가 아니다. 지금 이자의 세력을 보라. 끝내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깊은 곳의 사람에게 병사를 정해 그를 제거하고 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진 천호들은 익조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을 고했습니다. 우리가 북쪽 땅으로 사냥을 다녀올 것이니 20일간만 모임을 멈춰주시길 청합니다. 익조는 그 말을 믿고 허락했습니다. 허나 20일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냥이라면 이미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익조는 직접 천호들이 거주하는 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노약자와 부녀자만 있었습니다. 장정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짐승이 많아 욕심을 부리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익조는 그 말을 의심하면서도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머리에는 물통을 이고 손에는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익조가 물을 정하자 노파는 그릇을 깨끗이 하여 물을 떠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께서는 모르십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꺼려 해지려 합니다. 병사를 정하려 떠난 것이지 사냥이 아닙니다. 사흘 후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귀한 분의 위덕이 아까워 감히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익조의 손에서 그릇이 떨렸습니다. 노파의 물 한 그릇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익조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산을 배에 실었습니다. 두만강을 따라 흘러내려가 적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익조 자신은 손부인과 함께 가양탄을 건넜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알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들판 가득히 적병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봉 300여 명이 거의 따라잡을 듯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 적도의 북쪽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바다의 너비는 약 600보,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북쪽 바다에는 본래 조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닷물이 100보쯤 물러났습니다. 사람이 걸어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진 것입니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에 올랐습니다. 부부가 한 말에 올라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일행이 모두 건넌 직후에 물이 다시 크게 차올랐습니다. 도착한 적병은 끝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적도에서 익조는 땅을 파고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전해집니다. 알동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익조가 있는 곳을 알게 되자 백성들은 그를 따라 적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익조는 백성들과 함께 인근 섬인 직도, 추도, 초도의 나무를 베어 10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1290년 익조는 백성들과 함께 의주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 의주는 평안도의 의주가 아닌 함경남도 덕원군 지금의 원산 일대입니다.
훗날 세종 때 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익조의 아내 손부인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익조는 최기열의 딸 최씨와 다시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몇 해가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익조와 최씨는 낙산의 관음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익조의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났습니다. 그 승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름은 선례라 하라. 오래지 않아 최 씨는 임신하고 의주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승려와의 약속대로 선례라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 편의 주인공 도조입니다. (1300년 10월) 익조는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직책을 받습니다. 승사랑, 쌍성등지의 고려 국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 도망자의 아들이었던 자가, 두망악 너머에서 추격을 당했던 자가 이제 고려와 원, 양쪽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씨 가문의 운명은 한 걸음 더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9월 10일 익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변부 서곡현 북쪽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근흥의 이름은 지릉입니다. 익조는 알동에서 시작해 하포의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적도에서의 도주와 기적을 경험하며 의주에 정착합니다. 익조가 살고 있던 시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1299년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고 피렌체에서는 시인 단테가 신곡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마르코 폴로가 24년간의 동방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1279년 원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시기 원나라는 제국 절정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1편의 목조는 도망쳤습니다. 2편의 익조는 다시 한번 도망쳤지만 끝내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익조의 아들, 관음굴의 약속으로 태어난 도조 선례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다음 편 다시 읽는 왕조실록 도조 이춘. 이씨 가문이 마침내 동북면에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1편에서 우리는
한 청년의 도망을 보았습니다. 이 편에서는 갈라진 바다와 노파의 물 한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관음굴에서 꿈속 스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례, 이름이 약속된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한 마리 흑룡을 쏘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룡의 입에서 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 3번째 편. 도조이춘 시작합니다. 익조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의주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총서는 짧게 기록합니다. 도조의 휘는 이춘이니 어렸을 적의 이름은 선례요. 몽고 이름은 발안천목 아이다. 한자로 이춘, 동백나무 춘자입니다. 두 이름, 두 나라. 고려인의 아들이자 원의 신민이었던 한 사람. 실록은 그의 성장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만강 너머의 천호자리는 여전히 이씨 가문의 것이었고 그 자리로 그는 언젠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명을 받아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았다. 아버지 익조가 받았던 그 자리, 할아버지 목조가 처음 받았던 그 자리, 두만강 북쪽 들판의 천호의 자리, 이제 도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임명 시점을 실록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익조가 1300년 다루가치에 임명된 사실이 마지막 기록이니 도조가 천호 자리에 오른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려와 원, 두 나라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의 관복은 입었으나 고려인의 피를 가진 사람, 알동의 천호이면서 동시에 의주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조는 한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그녀를 박광의 딸이라 기록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박 씨는 원나라의 천호벼슬을 받은 박한보의 딸이라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녀의 추존 칭호는 경순왕후.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자흥, 몽골식 이름은 탑사불화, 훗날 완창대군으로 추봉되는 인물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자춘, 봄의 아들. 그 이름의 무게를 그때 도조는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음 편의 주인공 환조입니다. 그리고 그 환조의 아들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제 한 왕조의 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해 도조는 두만강 너머의 알동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향한 곳은 고려의 도읍 개경. 아련해야 할 분은 고려의 왕 충수광이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그날의 일을 짧게 기록합니다. 도조가 충수왕에게 조회하였다. 왕은 물품을 하사하였다. 두 줄. 단지 두 줄의 기록. 그러나 그 두 줄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목조는 고려를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익조는 충렬왕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려의 왕 앞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한 가문의 세 세대. 도망에서 사면으로, 사면에서 아련으로. 그렇게 고려와 가문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어느 밤, 도조는 꿈을 꾸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 18번째 기사는 그 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입니다. 지금 모처에 있는데 흥룡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공은 구원해 주십시오. 비늘은 진주처럼 빛났고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조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실록은 이어 기록합니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보통의 꿈이라 여겼습니다. 용이 나타나는 꿈, 신령스러운 꿈, 그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도조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이어 기록합니다.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룡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실록은 덧붙입니다. 또한 그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겼습니다. 2번이나 찾아온 꿈, 날짜까지 말한 백룡. 그는 활과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고려의 각궁, 동물의 뿔과 힘줄로 만든 동북면 사내들의 활이었습니다. 약속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그 시각, 도조는 백룡이 말한 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그 순간을 단 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하였다. 그러나 그 한 문장 뒤에 우리는 무엇이 있었을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한낮이었는데도 칠흑이었을 것입니다. 구름은 검은 먹빛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는 짐승처럼 산을 기어다녔고 바람은 살을 패듯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 한복판에서 실록은 다시 기록합니다. 백룡과 흥룡이 한창 연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한 마리는 백룡, 한 마리는 흥룡이었습니다. 백룡의 비닐은 진주처럼 빛났으나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흥룡의 비늘은 검은 옷처럼 깊었고 분노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흥룡의 발톱이 백룡의 목을 움켜쥐고 백룡의 비명이 안개를 찢었습니다. 물보라가 하늘까지 솟구쳤습니다.
번개가 못을 갈랐습니다. 도조는 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그 순간에 정지했습니다. 그는 시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각궁이 신음했습니다. 화살촉이 흑룡의 미간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단 한 발, 그 한 발에 대해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연못에 잠기었다. 단 한 개의 화살, 단 한 마리의 흑룡. 깊이, 더 깊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그 깊은 곳으로. 그날 밤 도조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사례를 하기를. 공의 경사는 장차 자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백룡은 이번에는 절박함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손에게 있을 큰 경사,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쏜 화살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대를 위한 화살이었다는 것을. 흑룡을 쏜 그 일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도조에게 이상한 일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태조실록 총서 19번째 기사는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자 도조를 칭송하다 라는 제목 아래 그 시절의 일들을 짧게 기록합니다. 어떤 일들이었는지 실록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북면의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의 어른에서 한 지역의 어른으로, 그리고 한 시대의 인물로 점차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조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이를 기록합니다. 익조와 도조가 남쪽으로 이주한 알동 사람들을 토지가 비옥한 함주에 정착시켰다. 함주,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일대입니다. 두만강의 알동에서 동해 연안의 평탄한 땅으로 한 가문의 본거지가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342년 음력 7월 24일 도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는 의릉, 함흥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살아낸 그 시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가 떠난 지 4년 후 1346년,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서는 100년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유럽의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도조가 충성을 바친 그 제국은 이제 절정을 지나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한족의 반란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1328년 중국 안휘성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주중팔. 훗날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는 명태조 주원장입니다. 같은 시대 동방의 도조가 한 왕조의 기반을 닦는 동안 중원에서는 한 가난한 아이가 또 다른 왕조를 향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자들은 같은 세기에 서로의 왕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1편의 목조는 도망쳤습니다. 2편의 익조는 도망쳤다가 돌아왔습니다. 3편의 도조는 흑룡을 쏘았고 함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백룡이 말한 그 큰 경사,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도조의 둘째 아들 자춘, 함주에서 자라고 있던 그 아이가 다음 편의 주인공입니다. 그 자춘이 훗날 환조로 불리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의 한복판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다시 고려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왕조의 아버지가 되는지, 다음 편 다시 읽는 왕조실록 환조 이자춘. 동북면 호족이 고려로 돌아오는 이야기.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한밤중 병사들의 입에는 나무 막대가 물려 있습니다. 말발굽은 헝겊에 감겨 있고 횃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운 군대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목표는 쌍성, 100년 가까이 원나라에 빼앗겨 있던 고려의 땅. 그리고 이 침묵의 행군을 이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원나라의 관리,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입니다. 원나라의 신하가 왜 원나라의 성문을 열려 하는지, 그리고 고려의 토벌군은 왜 이백리 앞에서 멈춰 섰는지, 오늘 밤 이 성이 무너지면 한 왕조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 4번째 편 환조 이자춘 시작합니다. 말 위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동북면의 바람 속에서 활을 배운 아이. 도조와 박씨 부인의 둘째 아들 봄춘자를 쓰는 자춘이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조의 휘는 자춘이니 몽고 이름은 오로사불화이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러했듯 그 역시 2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고려의 이름과 원나라의
이름. 실록은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7, 8세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며 점점 장성해지자 말 타고 활쏘기를 잘했다. 그리고 지난 편 백룡이 남긴 예언.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가리킨 자추는 영흥의 호족 최항기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훗날 의해왕후라 추존되는 최씨 부인입니다. 그리고 1335년 음력 10월 11일 영흥의 사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조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로서 지략과 용맹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이성계.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향해온 그 이름이 이 편에서 비로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가문에 폭풍이 닥칩니다. 1342년 음력 7월 24일 도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그의 죽음이 이 편에서는 한 폭풍의 시작이 됩니다. 실록 총서에 따르면 개원로는 정실의 아들인 탑사불화에게 관직을 잇게 했습니다. 맏아들 탑사불화, 자춘의 친형, 정당한 계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곧바로 이어 기록합니다. 9월에 탑사불화가 돌아가니 아들 교주가 어리었다. 계승한 지 단 2달, 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형의 어린 아들 교주뿐이었습니다. 천호자리가 허공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조의 후처 조씨, 쌍성총관 가문의 딸이었던 그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나해였습니다. 실록 총서는 기록합니다. 나해는 어머니 조씨가 고려의 왕족 출신임을 내세웠고 외가인 조총관의 세력을 믿고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었다고. 그리고 상중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애고중을 틈타 선명과 인신을 훔쳐갔다. 선명, 황제의 임명장, 인신, 천호의 도장. 가문의 정통성 그 자체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관내의 군민들이 모두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조 씨는 적실이 아닌데 나이가 어찌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이때 자춘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형수 박씨, 죽은 탑사브라의 아내이자 어린 교주의 어머니였습니다. 실록은 그의 말을 기록합니다. 형수께서 스스로 개원로에 가서 변명하십시오. 자신이 나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계승자,
조카 교주의 권리를 세우는 길. 자주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교주와 함께 형수 박씨를 모시고 개원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조정에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1343년 정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록 총서에 따르면 원나라는 조씨는 적실이 아니고 교주는 아직 어리니 자춘이 임시로 관직을 이어받았다가 교주가 성년이 되면 돌려주라. 그리고 선명을 훔친 나해에게는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절에 숨었으나 끝내 잡혀 처형되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28살의 자춘은 그렇게 천호가 되었습니다. 단 임시로. 세월이 흘러 교주가 장성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 실록 총서는 이 대목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교주가 점점 장성함에 환조가 직사를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니 교주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자춘은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교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숙부의 사람됨을 조카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실록은 덧붙입니다. 그가 관직을 이어받자 사졸들이 즐거이 붙쫓았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동북면의 인심이 그에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개경에는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공민왕. 원나라에서 10년을 볼모로 살다 돌아온 젊은 왕.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리에 따르면 그는 즉위 직후부터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동북면은 아픈 땅이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원나라에 빼앗긴 채로 남아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민심을 쥔 사람이 이자춘이었습니다. 1355년 이자춘이 개경에 들어와 왕을 아련했습니다. 실록 총서는 그날 왕의 말을 기록합니다. 경의 조부는 몸은 비록 밖에 있었으나 왕실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지금 경이 조부에게 욕됨이 없으니 내가 장차 그대를 옥으로 만들 것이다. 옥여어성. 너를 갈고 다듬어 옥으로 완성하겠다. 왕과 천호 두 사람의 운명이 그날 하나로 묶였습니다. 쌍성,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일대. 실록 총서에 따르면 그 땅은 비옥했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살 곳을 잃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흔들리자 왕은 자춘에게 명했습니다. 그들을 진모하라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356년 자춘이 다시 개경에 들어오자 왕이 직접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경이 완악한 백성들을 어루만지는데 또한 수고하지 않는가. 원나라의 천호에게 고려의 왕이 백성을 맡긴 것입니다.
경계 위의 사람 이자춘은 조금씩 고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경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실록 총서는 기록합니다. 기황후의 일족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몹시 난폭했으며 황후의 오라비 대사도 기철은 쌍성의 관리 조소생 탁도경 등과 몰래 통하여 서로 당을 지어 반역을 꾀하였다. 원나라 왕후의 친정과 쌍성 총관부의 결탁, 고려의 심장을 겨눈 칼이었습니다. 왕은 자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실록은 그 밀명을 기록합니다. 경은 우선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모하라. 혹시 병고가 있으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 혹시 병고가 있으면 그 말의 무게를 자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동북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356년 음력 5월 공민왕이 칼을 뽑았습니다. 기철과 그 일당이 개경에서 숙청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리에 따르면 왕은 같은 시기에 원의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고 군대를 두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쌍성이었습니다. 실록 총서는 기록합니다. 밀직부사 유인우를 명하여 가서 쌍성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인우의 군대는 등주에서 멈췄습니다. 쌍성까지 200여 리를 남겨두고 머무르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빼앗겼던 땅, 그 땅의 견고함 앞에서 고려군은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움직였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왕은 자춘에게 소부윤 벼슬을 내리고 자금어대를 하사한 뒤 병맛 판관 정신계를 보내 교지를 전했습니다. 내응하라. 안에서 문을 열라. 교지가 도착한 그 밤, 실록 총서는 그 순간을 짧게 기록합니다. 환조는 명령을 듣고 즉시 함매하고 행군하였다. 함매, 병사와 말의 입에 나무 막대를 물리는 것. 소리를 죽이는 침묵의 행군이었습니다. 그 한 줄 뒤에 우리는 그 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갑옷끈을 조이는 손들, 말발굽을 헝겊으로 감싸는 병사들, 횃불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는 행렬. 들리는 것은 숨소리 뿐이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별빛에 드러난 쌍성의 윤곽 뿐이었을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그 성벽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조가 끝내 넘지 못했던 경계, 할아버지 익조가 사면을 구하며 바라보았을 땅, 증조 할아버지 목조가 등을 돌렸던 고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밤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의 신하가 원의 성문을 여는 이유, 그 답이 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자춘의 손으로, 밖에서 유인우의 군대가 밀려들었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인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쌍성을 접으니 조소생과
닥도경 등은 처자를 버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처자식마저 버리고 달아난 자들. 100년의 성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록은 그 결과를 땅 이름 하나하나로 새깁니다. 화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그리고 함주 이북의 함란, 홍원, 삼살의 땅. 고종 때 원나라에 점령당했을 때부터 99년 만에 지금에 와서 이를 모두 수복하였다. 99년. 한 사람의 일생보다 긴 그 시간이 단 하룻밤에 고려로 돌아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성덕 위에 선 자춘의 등 뒤로 빼앗겼던 산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실록총서는 기록합니다. 왕이 환조를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승진시키고 서울에 집 한 채를 내리고 이내 머물러 거주하게 하였다고. 두만강 너머에서 시작된 가문이 처음으로 고려의 도읍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원나라의 천호 이자춘은 그렇게 사라지고 고려의 신하 이자춘이 태어났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이후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서강 병마사로 나가 도성을 지켰고 벼슬을 거듭 올려 천호의 상장군에 이르렀습니다. 목조가 고려를 떠난 지 100여 년. 그 후손이 고려의 장군이 되어 고려의 도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361년 봄, 왕은 자춘을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로 삼아 동북면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때 어사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실록은 그 상소를 기록합니다. 이자춘은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이니 병마사로 삼아 진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땅으로 돌려보내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회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끝까지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실록 총서는 기록합니다. 북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4월 경술에 병이 나서 흉하니 수가 46세였다. 그의 무덤은 정릉, 함흥부 귀주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고를 들은 왕은 매우 슬퍼하며 사신을 보내 조문했고 개경의 사대부들은 모두 놀라 말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동북면에는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한 지역과 같은 무기였던 시대, 그 무게가 28살의 아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환조가 쌍성의 문을 열던 그 1356년,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같은 해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의 푸아티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잉글랜드의 흑태자가 프랑스의 국왕 장 2세를 사로잡은 중세 유럽을 뒤흔든 한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 강남에서는 한 남자가 남경을 점령했습니다. 지난편에서 태어났던 그 가난한 농가의 아이, 주원장이었습니다. 1356년
고려의 국민안이 쌍성을 되찾고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을 사로잡고 주원장이 제국의 다음 수도를 손에 넣은 해, 그 모든 격동의 바닥에는 원나라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1351년 시작된 홍건적의 난은 이미 중원을 휩쓸고 있었고 100년의 제국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춘의 선택은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낸 한 경계인의 마지막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이겼습니다. 1편의 목조는 도망쳤습니다. 2편의 익조는 돌아왔습니다. 3편의 도조는 흥룡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4편의 환조는 100년의 땅을 되찾고 고려의 신하로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쌍성의 문을 열던 그 해, 22살이 되어 있었던 청년. 백룡의 예언이 마침내 가리키는 그 사람. 이성계. 다음 편 다시 읽는 왕조실록. 태조 즉위 전의 이성계. 활 하나로 시대를 꿰뚫는 사람의 이야기. 시즌 1의 마지막 편입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1362년 정월, 고려의 수도 개경. 성벽 위에는 붉은 두건을 두른 10만의 적이 있었습니다. 성벽 아래에는 나라를 되찾으러 온 고려의 군대. 눈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한 장수가 2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누구보다 먼저 성벽을 기어올랐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그 벽을 가장 앞에서. 그는 적의 우두머리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려군 전체가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넘었습니다. 이날 개경에서 10만의 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북면 변방에서 온 28살의 젊은 장수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우게 될 그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른 사나이는 어디서 온 사람이었을까요? 1335년 동북면의 화령부,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쌍성 총관부의 만호 이자춘의 둘째 아들로 이성계는 태어났습니다. 1편에서 본 목조부터 4편의 환조까지 대대로 이 변방을 다스려온 무인의 가문. 그가 자란 동북면은 고려인과 여진인이 뒤섞인 거친 국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계는 한 가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활. 전하는 이야기로는 까마귀 5마리를 화살 하나로 떨어뜨렸고 가죽을 상하지 않으려 무딘 화살을 쓰고도 담비 20마리를 모두 맞췄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드는 범을 맨손으로 쳐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려의 기록도, 먼 나라의 기록도, 심지어 일본의 기록까지. 한 사람의 화를 함께 증언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여진 사람들조차 그를 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궁.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려인도, 여진의 용사들도 훗날 개경 성벽을 함께 오를 2천의 친병이 바로 이 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냥터에서 다져진 그의 활이 이제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361년 이성계가 27이 되던 해, 마침내 그의 활이 전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압록강 상류 동로강. 그곳을 지키던 만호 박의가 고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반란을 진압할 사람으로 동북면에 젊은 무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성계. 그는 자신의 친병을 이끌고 곧장 동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박의의 무리를 단숨에 평정했습니다. 변방의 사냥꾼이 고려 왕의 명을 받은 장수가 된 첫 순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고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미 압록강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홍건적이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두른 물이 머리에 붉은 천을 둘렀다 하여 홍건적. 그들은 무너져가는 원나라에 맞서 일어선 중국의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군대에 쫓기자 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1361년 겨울,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은 그 틈을 타 무려 10만의 홍건적이 고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려군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적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마침내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멀리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안동까지. 그 추운 겨울에 왕이 도망친 것입니다. 수도를 빼앗긴 나라, 도망친 임금, 성안을 가득 빼온 10만의 붉은 두건. 고려는 건국 이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누가 걷어낼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단 한 번의 반격에 걸려 있었습니다. 1362년 정월, 고려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총병관 정세훈 아래 안우, 이방실, 김득배, 최영, 그리고 이성계. 무려 20만의 고려군이
빼앗긴 수도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여전히 10만의 적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날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추위와 굳은 날씨에 적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성계가 자신의 친병 2,000명을 이끌고 가장 먼저 성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적의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해 홍건석의 괴수 사유와 관선생을 베어 죽였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성벽을 넘은 것을 본 고려군 전체가 함성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성 안에 쓰러진 적의 시체가 10만에 달했습니다. 도망치다 서로 짓밟혀 죽은 자가 성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노획한 물건 중에는 놀랍게도 원나라 황제의 옥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빼앗긴 수도를 되찾았습니다. 도망쳤던 왕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친 그해 고려에는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었습니다. 나하추, 스스로를 심양행성의 승상이라 칭하던 원나라의 맹장. 그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동국면의 홍원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었습니다. 고려는 이 위협을 막을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성계를 지목했습니다. 동북면 병마사. 이제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그 땅을 지키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하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백전노장, 수만의 정예, 변방에서 막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28의 젊은 장수와 산전수전 다 겪은 원나라의 노련한 명장. 두 사람의 대결이 함흥의 들판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함흥평야. 이성계와 나하추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밀고 밀리는 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나하추는 노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동북면의 들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신궁의 활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성계가 쏜 화살이 적진의 장수들을 차례로 꿰뚫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함흥평야에서 이성계는 나하추의 군대를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적장 나하추. 그는 자신을 꺾은 젊은 장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군사적 재능에 깊이 감탄하고 존경했다고 전합니다.
적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수. 두 번의 큰 전쟁. 남쪽에서는 홍건적 10만을,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명장을 이성계는 28의 나이에 둘 다 꺾었습니다. 변방의 신궁은 이제 고려 전체가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성계가 맞서 싸운 홍건적,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면 한 거대한 제국의 황혼이 보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 이성계가 태어난 1335년, 멀리 서쪽 페르시아 땅에는 또 하나의 몽골 나라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세운 일칸국. 그 9번째 군주의 이름은 아부사이드 바하두르 칸. 바하두르란 몽골말로 영웅, 용사라는 뜻입니다. 11살의 즉위에 어지러운 나라를 다시 안정시킨 일칸국 최후의 영명한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335년 북방의 적 킵차크 칸국의 침입을 막으러 떠난 그 길 위에서 그는 30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에게 독살되었다고도 하고 그 무렵 페르시아를 휩쓸던 흑사병에 쓰러졌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그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계자 없이 군주가 사라지자 그토록 거대했던 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세력으로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몽골의 세계는 서쪽 끝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균열이 동쪽으로 번져 중국에서 홍건적이 일어섰고 그 물결이 마침내 고려까지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세계를 한 사람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모로코 탕헤르에서 온 여행자 이븐 바투타.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약 12만리, 4만 킬로미터. 아프리카에서 인도, 동남아, 그리고 중국까지 마르코폴로보다 더 먼 길을 걸었습니다. 법학자였던 그는 인도 델리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그가 남긴 여행기 리헐라는 14세기 세계를 들여다보는 가장 귀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1342년 그는 먼 나라로 향하는 사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페르시아를 다시 지나며 그는 한탄했습니다. 20해 전 그토록 강대해 보이던 일칸국이 어찌 이리도 빨리 사라졌는가 하고.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무너지는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길 남인도에서 그는 갓 태어난 한 제국을 마주합니다. 1336년에 세워진 비자야 나가라. 이 새로운 제국과 그 창건자 하리하라 1세의 지세를 처음으로 기록에 남긴 외국인이 바로 이븐 바투타였습니다. 한 무너지는 제국과 한 일어서는 제국. 그는 그 둘을 모두 두 눈으로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는 아즈텍이 호수 위의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위의 인공섬에 건설한 거대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은 한때 유럽의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인구 20만에서 3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섬은 호수 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고 진흙과 짚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아즈텍인들의 기술 수준을 잘 나타냅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곳곳에서 솟던 시대. 그 격변의 동쪽 끝 고려의 변방에서도 한 청년이 활을 들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북면 변방에서 까마귀와 담비를 쏘던 한 청년. 그 활은 이제 나라를 구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냥터에서 다진 정확함은 전장에서 적장을 꿰뚫었고 범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침착함은 10만의 적 앞에서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르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변방의 친병들은 나라를 지키는 정예가 되었고 그를 신궁이라 부르던 여진의 용사들은 그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변방의 한 사냥꾼이 고려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나타나 그 어둠을 걷어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걸어갈 긴 길의 아주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신궁의 화살이 이제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한나라를 구한 그 활이 훗날 그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줄은 이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362년 28의 이성계는 홍건적과 나하추를 꺾으며 고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변방의 신궁이 전장의 명장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하늘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먹구름이 물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나라가 보낸 또 다른 군대와 함주를 함락시킨 여진의 삼선, 삼계, 그리고 동북면을 노리는 새로운 위협들.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이성계가 어떻게 고려 최강의 무장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끝이 못한 그나라의 이야기. 다시 있는 왕조실록.